제가 우리 이 선배 이 역사학자에게 각 나라는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국민성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국민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에는 뭐 이 소련 옛날 소련이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뭐 이태리, 이스라엘 싹 들어있는데 한국만 빠져 있어요. 그분이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라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선배님 우리나라 국민성은 뭡니까? 혹시 그 국민성이 화랑 정신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고구려의 이 상무 정신이 우리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적당한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말이 하나 있기는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깡다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깡다구가 우리나라 국민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가까워요. 어떤 매우 심심한 역사학자가 우리가 외침을 몇 번 당했는가 세봤더니 뭐 900번 당했다나. 참 되게 심심한 역사학자야. 그런 걸 어떻게 세우고 앉아있어? 한 번도 항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적은 나라가 항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거대한 중국 대륙에 붙어 있던 수많은 나라가 역사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가장 최근에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예요. 근데 만주족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 앞에 여진족의 금나라, 뭐 요나라, 그 다음에 흉노족의, 돌골족의, 뭐 선비족의 많은 나라가 있었죠.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없는데 중국 대륙에 붙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어디예요? 네, 조선과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요, 깡다구가 우리하고 비슷하답니다. 엄청난 깡다구가 줘요. 베트남은 중국의 천년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래 사이가 안 좋아요. 베트남 중국 전쟁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깨졌죠. 중국이 패배했어요. 그만큼 깡다구가 줘요. 그래서 앞으로 학자들은 베트남과 한국이 강대국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강대국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그 국민의 평균 연령이 가장 작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가장 젊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지금 노쇠된 나라예요. 베트남은 그런데 한 40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 당시에. 노인들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전후에 베이비 붐이 일면서 지금 애들이 젊어요. 거기다가 깡다구가 좋아. 거기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조건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묘하게도 이 자연법칙과 세상법칙에는 파레토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도 20%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가 모든 결과의 80%를 설명한다는 게 2080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통규칙 위반을 하는데 20%의 운전자가 80% 교통을 위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 환자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80%를 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조직에서 20% 사원이 80% 일을 해요. 모든 여자들 중에 80%는 보통이고 10%는 미인이고 10%는 자유민주주의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080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자연법칙도 똑같아요. 그러면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관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20% 속에 속하는 게 아니고 1% 속에 속한다고요. 왜냐하면 회원이 250만 명인데 여기까지 오신 분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3년, 5년 뒤에 보이네. 1,000댁, 2,000댁, 3,000댁, 4,000댁, 5,000남 이렇게 보이네.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면 주관적으로 갖춰야 할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건 학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현재 자기 스펙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태도다 그랬거든요. 태도.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마음가짐.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게 애티튜드. 그래서 학자들은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의 attitude is everything.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사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한다. 이건 칸트가 한 얘기예요. 칸트가 저 파트너가 내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저 사람을 이용하면, 즉 수단으로 이용하면 내가 돈벌이가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안 되더라는 거야. 이 물건이 좋고 싸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하면 같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연민, 휴머니즘을 가지고 접근하면 성공한다. 이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두 번째, 생각을 경외한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인간이 무슨 비전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성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비전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라산을 올라갈 건지 속리산을 올라갈 건지 명확하게 해놓고 가야 둘 중에 하나를 올라가지, 아무데나 가면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데도 올라가지 못한다. 이게 생각을 경영한다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성공이 되냔 말이에요. 비전. 이게 태도예요. 태도. 마음가짐이라고요.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나는 3년 뒤에 확실히 일천댁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확실히 일천댁이 된다. 나는 5년 뒤에 내가 확실히 로열 마스터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 글쎄 될까? 그 사람 틀림없이 안 돼요. 틀림없이 안 돼.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 줘야 돼요. 아, 저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 밑에 파트너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스폰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다 떠나요. 다 떠난다고요. 마지막으로 겸손인데 이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겸손은 그 정의를 보면, 예익이라고 하는 옛날 책에 보면 겸손이 뭐냐 하면은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히 단순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떠나요. 새로 사회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분들이 가끔 옵니다. 가끔 오면 우리 리더실에 어떤 경우에는 딱 나하고 박 회장님하고 둘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왔을 때 1시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성공하겠다, 내일 안 나오겠네, 금방 알아요. 여기에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전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터미 사업에서 전라도 말로 요이 땅에서 출발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 그런데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자기는 여기 일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훌륭했던가를 계속 1시간 동안 설명하다가 우리한테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가버려. 그 이틀은 안 보여.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근본적으로 애터미 사업은 유통업이고, 유통업은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받겠어요, 그걸?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분이 전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객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장님들께서 다단계 사업을 하시는데 고객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경하지도 않는다. 단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데 저 자식이 나를 다단계 사업자라고 무시하나? 무시 안 해요. 아무 관심 없어요.
남자 사장님들은 덜 그러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여자 사장님을 나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찍어 바르고 옷 입고 만든 거 이렇게 보고 칼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보고 그렇게 오셨는데 옆에 사람이 관심 있습니까? 누가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관심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 그 말은 이렇게 관심 없을 때 돈을 버시라고요. 돈을 버시면 그때 관심을 가져. 저 사람 뭐 때문에 돈을 벌었지?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요 네 개가 전부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음가짐이지 학력 문제도 아니고 스펙 문제도 아니에요. 그 중에 오늘은 여기 믿음,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게 바이너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목지신, 신뢰. 이게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휴먼 네트워크인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스폰서와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관계를 묶어주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뢰는 각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줄이에요. 동아줄이에요. 동아줄. 이게 끊어지면요,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러면 신뢰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예요. 자, 나무 막대기를 옮겨 신뢰를 얻는다. 이것은 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을 했지요. 그 전에 얘기예요. 그 전에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상군이라고도 하고 공손앙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원래 공손앙인데 이 사람은 한비자와 함께 법과 사상의 아주 거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법과 사상, 그 당시 여러분 제자백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춘추 전국시대니까 이때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계속적으로 잡아먹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각 제후국들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자기 밑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바로 이 법과 사상은 법으로, 강한 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강국이 된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요 상황이 진나라로 가서 그 당시 진나라 임금이 진효공이라는 임금인데 거기에 가서 두 차례의 변법을 시행합니다. 변법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 낡아빠진 법과 제도를 새로운 법과 제도로 바꾸는 게 변법이에요. 그래 놓고 법을 바꿔놓고 공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을 만들어도 백성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백성이 믿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상황이 남문, 북문이 있는데 남문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고 요 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10금을 주겠다. 아마 10금이면 지금 한 1,000만 원이라 1억이나 될 겁니다. 주겠다. 아무도 안 믿어. 아니 막대기 옮긴다고 이쪽으로 돈을 줘? 그 지금까지 정부가 그런 적이 없어. 맨날 거짓말만 했어. 안 줘. 그러니까 상황이 상금을 올렸어. 10금이 아니라 50금을 주겠다. 지금 같으면 한 5천만 원이라 5억 되겠지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청년 한 놈이 이거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고 막대기를 뽑아다가 북문에다 꽂았더니 즉각 50금을 줬어. 5천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막대기 하나 옮겼는데. 그걸 보고 백성들이 정부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사소한 막대기 하나 옮기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되자 백성이 정부를 믿게 되자 그때 신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덕분으로 진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법,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뒤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이 상황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신뢰라는 끈으로 묶어지는 게 거대한 혁이상학적 가지고 묶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벼운 말이라도 말한 대로 실천을 할 때 믿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8시에 만나자. 근데 안 나와. 아주 사소한 건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해. 사소한 것이 신뢰를 주고 그것이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것이 결국 천하를 통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이목지신이라는 겁니다. 나무를 옮김으로써 신뢰를 얻는다. 믿음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자, 상황이란 인물은 전국시대의 위나라고 하는 공손입니다. 공손이라 그러면 우리 왕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손인데 이게 후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혁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가사상이에요. 형은 이 사람이 실제 행동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명은 말하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이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게 혁명학이에요. 그런데 요거 공부를 하고 요 위나라는 약하기 때문에 요 위나라는 전국시대 최강국입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이때 재상이 공숙자라는 인물인데 이 공숙자 밑에서 가령역을 합니다. 가령이라는 것은 공숙자라는 재상 집에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공숙자가 늙어가지고 이제 연령이 많아가지고 중병이 들었어. 중병이 드니까 이때 왕이 위회왕이라는 왕이에요. 회왕이라는 왕입니다. 위나라 회왕이에요. 이 나라 3대 임금인데 재상을 문병을 가가지고 가보니까 재상이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옛날 임금들이 재상에 뭘 묻습니까? 당신 후임으로는 누구를 하면 좋겠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숙자라는 80이 다 된 어른이 30대밖에 안 되는 요 공손왕을 저 사람을 재상으로 임명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공손왕을 재상으로 임명하세요. 그러니까 위회왕은 공숙자 재상이 중병이 들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대답이 없어. 그러자 공숙자는 따라왔던 신하 대신들을 다 물리치고 위회왕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임금께서 저 공손왕을 반드시 내 후임 재상으로 임명하세요. 만일에 임명하기 싫으시면 당장 죽이세요. 공숙자가 공손왕이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반드시 죽이세요. 그러고 나갔어. 예스 그러고 나갔어요. 위회왕이 예스 그리고 알았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노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위회왕이 나가고 즉각 자기 가령, 자기 지금 신하죠. 가령인 공손왕을 불러가지고 내가 자네에게는 미안하게 됐네. 임금께 자네를 내 후임 재상으로 임명하라고 했더니 그 눈치가 임명하지 않을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죽이라고 했으니 빨리 도망가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손왕이 하는 소리가 임금님께서 주군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저를 재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저를 죽이지도 않을 겁니다. 딱 맞았어요. 안 도망갔어. 안 도망 있는데 안 죽여. 공숙자는 죽고 공손왕은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의 효공이라는 인물이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때 진나라가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천하의 인재들을 구하는 가운데 이 공손왕이라는 인물이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손왕에게 정치를 맡깁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자 변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낡은 제도와 이 법을 고쳐가지고 진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요. 한 인물이 그렇게 됩니다. 진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위나라를 쳐가지고
위나라 성을 뺏어버리고 위나라 위해양은 도읍을 우리 같으면 수도를 옮길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거기 가서 대량이라는 곳을 안읍이라는 수도에서 대량으로 옮겨가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공손하게 말을 들을 걸.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런 인물을 놓친 거예요. 사서삼경 중에 맹자라는 책이 있는데 맹자 떡 넘기면 첫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양해왕 장구, 바로 이 회왕이에요. 위해왕인데 수도를 양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양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묻기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이 왕이. 이 뒤로 공손왕을 잃어버리고 공손왕이 장군이 되어 이 위나라를 치자 위나라는 힘을 못 펴고 결국 진시황에게 망해버려요. 그만큼 한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반팽이 같은 인물이라도 그건 자기가 본 거지 정말 반팽인지 온팽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반팽이가 온팽인 경우가 많아요. 엊그제 어떤 교장 선생님이 테스트머니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사나이가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더니 호적계 공무원이 묻는 소리가 본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사나이는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이 두 사나이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어. 그렇죠? 아주 법규에 충실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순진하니까 성공해요. 요령을 부리려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요령을 부리려다가. 자, 이와 같이 공손왕이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제 공손왕이 상황이 이 나라 공손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다른 위나라에서 대접을 못 받고 살다가 이쪽에 진나라로 와서 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임금인 효공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절대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이때 사람이 겸손하고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제 거만해지고 가혹한 형벌을 자기 말을 안 듣는 놈 다 제거해버려요. 다 제거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졌을 때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굉장히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혹하게 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의 민심을 잃어요. 민심이라는 게 천심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조량이라고 하는 이 현자가 있었는데 이 현자가 공손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시덕자창, 시력자망. 여기 덕인자, 흥, 실인자, 붕이랑 조량이 한 말입니다. 인심을 얻는 자는 흥하고 인심을 잃는 자는 무너진다. 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 공께서 하시는 일은 인심을 잃는 일이다. 오래 살고 싶으면은 지금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버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면 그래도 살 것이다. 여기 밑에 본 바와 같이 덕을 의지하는 자는 창성하고 번창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덕을 베풀지 않고 벼슬이 높다고 힘만 의지하고 있다. 당신의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골로 가서 농사 짓고 살면 그래도 살 것이다. 그 충고를 했는데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상황은 듣지 않았어요. 요거요. 덕인자 흥, 실인자 풍. 인심을 얻은 자는 흥하고 일어나고 인심을 잃은 자는 붕이 무너진다. 붕괴된다. 무너진다. 파트너들의 마음을 얻은 스폰서는 흥하고 마음을 잃은 스폰서는 망합니다. 그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누가 마음을 잃느냐? 덕을 베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폰서를 마구잡이로 부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해요. 오늘 또 몇 번 봤어요. 반드시 망해요. 시덕자창, 시력자 망. 덕을 믿는 자, 덕에 의지하는 자는 창성하고 힘에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왜 스폰서 말을 안 들어? 뭐 그렇게 하면은 들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덕으로 얻어요. 그러면서 군지의학적으로 콩의 목숨이 아침 이슬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아침 이슬과 같다. 그러면서도 장수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상황은 거열형을 당합니다. 거열형이라는 게 이렇게 수레로 목 묶고 양 팔 묶고 양 다리 묶어서 수레로 잡아다녀 버리는 게 서로.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만 믿고 거만하게 굴다가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사니까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상황의 집안 전체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멸문지화를. 그 상황의 태가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덕을 베풀 줄 못했어요. 거만했어요. 이렇게 당해버렸어요. 근데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덕이 없는 사람의 최후는 다 이렇게 돼요. 자, 무신볼림.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백성은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못 쏘니까 다 자빠져 있으니까 죽은 거죠. 살 수가 없다. 자, 바로 거짓말입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의 가장 가혹한 대가는 참말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모 대통령은 믿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믿어. 믿어주세요. 뭐 그랬는데 하나도 안 믿어. 믿어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를 하나 옮겨서 돈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 돼.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10% 썩은 사과 이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과가 10% 썩으면 썩은 사과입니까? 성한 사과입니까? 썩은 사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90%는 참말을 하고 10%는 거짓말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부분 참말을 하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90% 참말을 하고 10%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은 기업은 망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만 늘어놓거든. 경영자들이 거짓말만 늘어놔. 바로 후진국의 모두 저신뢰 국가예요. 저신뢰 국가는 모두 후진국이고 후진국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국가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도자들이 계속 거짓말만 해요. 계속 거짓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돼요. 유황과 포사. 이건 주나라 왕인데 주나라 12대 임금인데 이 포사 얘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미인이 나오면 반드시 사건이 있어요. 포사도 엄청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유황이라는 사람이 포사에게 빠져가지고, 이 포사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궁중에 있는 한 궁녀가 용이 내뿜은 침에서 나온 거북이를 보고 괜히 혼자 임신을 했어. 괜히. 사기에 그렇게 나와요. 괜히 임신을 해가지고 딸을 낳아서 그걸 산에다 갖다 내버렸어. 들키면 혼나잖아요. 산에 갖다 내버렸어. 근데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데 무슨 동요를 부르냐 하면은 뽕나무 활과 기나무 화살통을 가진 사람이 주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동요가 퍼지니까 주나라 임금은 뽕나무 활과 기나무 화살통을 만드는 놈을 전부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뽕나무 활과 기나무 화살통을 만들어 파는 부부가 그 명령을 못 들었어. 못 듣고 그것을 팔려고 등에 짊어지고 주나라 시장에 왔다가 관원들한테 쫓기게 됐어요. 죽으라고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산속에서 기집애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누가 딸을 갖다 내버렸어. 그놈을 갖다 키웠더니 절세 미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포나라인데, 그래서 포나라가 주나라에 잘못한 점이 있어서 그 대가로 준 게 이 포사라는 아가씨인데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게. 그래서 유황이 정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 포사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살아.
근데 포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웃지를 않아. 일반적으로 미인이 웃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러죠. 이 포사가 웃지를 않아. 근데 어쩌다가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포사가 조금 웃었어. 그러자 유황은 전국의 비단을 다 가져라 해가지고 궁녀들한테 계속 찢으라고 그랬어. 계속 찢으니까 포사가 그걸 보고 쬐끔 웃어. 그러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봉화를 올리죠. 그 당시 봉화대를 만들었어요. 봉화대를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봉화수가 잘못해가지고 불을 안 피워야 되는데 불을 피워버렸어. 그러니까 주변에 제국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아니 외적 임금 사는 도성에 외적이 왔다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저 쫄병이 잘못 불을 피운 거거든. 그걸 보고 포사가 크게 웃었어요. 아주 우스거든. 장수들이 투구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올려왔는데 적은 하나도 없어. 그걸 보고 크게 웃으니까 유황은 계속적으로 봉화를 올리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적이 왔어. 늑대 소년하고 똑같죠? 양치기 소년하고. 불을 지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가지고 유황은 잡아 죽이고 죽었어요. 완전히 주나라는 다 털리고 금은보가 다 털리고 포사는 잡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포사를 너무 총애해가지고 그 아들을 태자로 삼았어. 근데 원래 태자가 있었어. 태자가 있고 정식 왕비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왕비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국가들하고 이 나라를 침공을 한 거야. 침공을 하는데 아무리 봉화를 올려도 한 놈도 안 와. 그래서 결국 자기는 잡아 죽이게 되고 포사는 잡히고 주나라는 망하게 돼. 거의 속으로 망해버려. 그때부터 주나라는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주나라가 수도를 옮긴데 그때부터 주나라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바로 한 조직을 망해먹는 것은 누구예요? 쫄병들이 아닙니다. 그 조직의 최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망해요. 모든 것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망해먹습니다. 신뢰는 자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어떤 경제 자본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신뢰라는 자본이 바로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파트너와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동아줄입니다. 이게 신뢰라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네트워크는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끝나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바로 신뢰는 애터미 사업의 자본입니다. 트러스트, 신뢰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지 않더라도, 좋은 물건이라도 신뢰하지 않으면 안 삽니다. 어떻게 믿어 그걸? 그래서 신뢰는 자본이다.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준칙이 팁포텟이에요. 팁포텟은 팁은 영어로 툭 친다고 텟도 탁 받아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이 조직에서 이익이 가장 크냐 하는 걸 가지고 미국의 엑셀로드라는 교수가 컴퓨터 게임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100만 번을 해봤더니 이게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 파트너가 들어오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고 지원을 해줘. 스폰서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고. 그런데 이 파트너의 행동을 보니까 속임수를 쓰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 즉각 보복한다야. 즉각. 그걸 놔두면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즉각 보복한다. 거기에 그 사람한테는 일체 컨설팅을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정한 벌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뉘우치고 반성하면 즉각 용서한다야. 한 번 잘못한 놈은 영원히 잘못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무조건 믿고 지원해주고 그러나 꼼수를 쓰면은 법을 어기면은 즉각 제재하고 반성하면 즉각 용서하고 그리고 스폰서나 회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행동 방침은 이렇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어떤 행동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라는 걸 모르면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팁포텟입니다. 자, 수창선고. 이 말은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배가 높이 뜨려면은 밑에 물이 충분히 차면 배는 저절로 뜬다.
충분히 있다면. 배가 뜨기 위해서 지가 용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은 겨자 씨는 뜨지만 술잔도 뜨지 못한다. 물이 깊으면 큰 배가 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 소비자 라인, 파트너 라인이 깊으면 자기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용을 쓰면 물이 얕으면 어떻게 되냐? 배가 뒤집어져요. 배가 뒤집어진다고요. 이렇게 큰 배도, 이렇게 큰 컨테이너선도 물이 깊으면 뜨게 돼 있어요. 따라서 자기가 로얄이 되고 스타가 되고 샤론이 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용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다운라인, 다시 말하면 파트너들 계속 컨설팅하고 지원해서 그 파트너들이 크게 하면 자기는 밀어 올라간다. 이게 딱 애터미사 구조예요. 자기가 파트너들을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파트너들이 가만 안 놔둬요. 바지 가는 걸 잡아내려. 왜? 파트너들을 이용해서 지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요, 파트너들이 빤스는 아니지만 바지 가랭이를 잡고 못 올라가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물을 깊게, 모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하는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로섬은 그 결과를 합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쩌든지 이겨야 돼. 즉 스포츠 경기가 전부 제로섬 게임이에요. 축구에서 한 골을 넣은 팀이 있으면 한 골을 먹은 팀이 있다고요. 반드시 제로. 그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제로가 돼요. 그러나 애터미 사업은 제로섬이 아니에요. 파지티브 쌈이에요. 윈인 게임이라고요. 파트너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요. 파트너가 잘 되면 내가 잘 돼. 그러니까 파트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된다고요. 바로 자기를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포용력은 포용입니다. 큰 배를 띄울 만한가. 자기 포용력만큼 큽니다. 부력은 충분한 거. 부력 밑에서 받아 밀어 올려주는 힘이죠. 부력이 크면 배는 저절로 뜨고, 바로 무릎 깊이가 뭐냐면 덕에 크게 자기가 얼마나 파트너들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베푸느냐, 파트너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느냐. 그래야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파트너를 쥐잡듯 잡으면 다 도망가요. 많이 거의 다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똑똑하네, 혼자 잘하셔.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자, 결론.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는 요게 애티튜드인데 이걸 다 하면 100이 됩니다. 능력은 1이에요. 이건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땀이에요, 땀. 땀입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신뢰, 팀워크, 단체 정신, 인테그리티, 성실, 템퍼런스, 절제, 유나이티드 하트, 합심, 그리고 딜리전스, 근면, 에티켓, 예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100점이 되고 신사숙녀가 되고 성공합니다. 여기 딱 되거든요. 그런데 요 신뢰라는, 요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다른 변수들은 신뢰의 사실 함수예요. 능력이 제로인데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이거 T1. 이게 팀워크 단체 정신이 없고 지 혼자 잘 먹고 살 사람인데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신뢰하게. 절제하고 근면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금년은 청마해라 그러죠. 청마. 금년이 가본 2014년이 가보년입니다. 가보년인데 여러분들 가보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보경장이죠. 가보경. 이 오는 말입니다. 말이고 이 갑은 오행에서 청에 해당합니다. 청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가보년이 다시 돌아오려면, 청마의 해가 돌아오려면 몇 년 걸려요? 60년 후에 돌아옵니다. 가보경장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있었어요. 60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청마, 요 해, 요 청마약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청마처럼 하늘로 뛰어오르자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말고 같이 청마처럼 힘차게 날개를 달고 약천하는 한 해거든. 하늘로 튀어오르자. 땅바닥에서 뭉개고 깔아있지 말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하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야겠다, 그럴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예,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갑이 오행에서 이 청에 해당합니다. 청, 오는 말이니까 청마에. 지금 황금 돼지에 태어난 애들이 금년에
초등학교 간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난리더라고. 의자도 부족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아버렸더니 그 해에. 돼지는 해입니다. 신유술 해인데 황금돼지라고 하면 여기 황색이니까 기해년이 돼야 되거든요. 기해년이 되는데 그 해는 황금돼지해가 아니에요. 아니고 붉은 돼지해예요. 여기에요. 붉은 돼지 정해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신문에서 금년은 황금돼지해가 아닙니다. 붉은 돼지입니다. 막 보도한 걸 봤어요. 근데 이미 황금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낳기 시작.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교육부 학교에서 지금 골치 아픈 게 흑룡. 용은 진입니다. 그리고 흑이 여기죠. 여기죠. 그러니까 임진년에 또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흑룡해. 금년은 청마의 해니까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아들 하나 낳으시기 바랍니다. 청마처럼 뛰어서 하늘 올라가게. 자, 그래서 신뢰에 관한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용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조직은 힘이 아니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조직이죠. 네트워크 조직이죠. 이 조직은 스폰서의 명령 또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힘이 아니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다. 의심은 흔히 무용한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현자들이 신뢰에 대해서 전부 말을 해놨어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직원들과 함께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난 직원들이 사우스웨스트가 항상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거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그 회장이 한 얘기거든요. 회장이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믿으면 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말이 송사의 명심보감에 딱 이 말을 이용해놨어요.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용인불용 그랬죠. 의인불용.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용인불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썼으면 어떻게 하라? 믿어라. 왜냐하면 그것을 피금하려는 효과 또는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랬어요. 스폰서가 믿는 대로 그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송사라는 역사 체계가 있는데 명심보감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애터미 정신 옛날에 내가 늘 얘기했는데 한 80대 할아버지가 30대 묘령의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묘한 웃음을 지으시네. 내가 그랬으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부러워. 그런데 2, 3개월 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닥터께서 임신입니다. 이렇게 되셨거든. 그러니까 이 80대 할아버지가 어때요? 입이 귀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이 닥터에게 자기가 정력이 얼마나 센가에 대해서 닥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참 듣던 닥터가 할아버지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사냥을 가면서 총을 가지고 간다는 게 깜빡 잊고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산에 갔더니 호랑이가 달려들어 우산으로 호랑이를 겨누고 쐈더니 호랑이가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놈이 안 보이는 데서 총을 쏘았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닥터께서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애터미는 자기가 총을 쏘지 않더라도 어떤 놈이 쏘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 스폰서와 파트너 하나가 돼서 신뢰로 뭉쳐지면 3년 뒤, 5년 뒤에 모두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